이 책 뭐 상당히 유명한 책인데 저는 이제 이 표지를 보면서 어떤 할아버지가 턱을 괴고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상당히 좀 재미가 없겠다. 그리고 좀 약간 원론적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예상외로 이 책을 읽어가면서 이분이 거의 90 몇 세까지 살면서 70년 동안 투자를 하면서 그 투자에 대한 노하우들이 상당히 많이 녹아 있고 어떻게 보면 이런 좀 원칙서라기보다는 거의 실전 투자서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상당히 좀 재미있게 봤습니다. 오늘은 미래창에서 발간한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라는 책을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 뭐 상당히 유명한 책인데 저는 이제 이 표지를 보면서 어떤 할아버지가 턱을 괴고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상당히 좀 재미가 없겠다. 그리고 좀 약간 원론적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예상외로 이 책을 읽어가면서 이분이 거의 90 몇 세까지 살면서 70년 동안 투자를 하면서 그 투자에 대한 노하우들이 상당히 많이 녹아 있고 어떻게 보면 이런 좀 원칙서라기보다는 거의 실전 투자서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상당히 좀 재미있게 봤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책 속으로 들어가서 이 책의 목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총 12단락으로 나누어져 있고 첫 번째 돈의 매력, 두 번째 증권 동물원, 세 번째 투자, 무엇으로 할 것인가, 네 번째 증권 거래소, 다섯 번째 주가를 움직이는 것들, 여섯 번째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일곱 번째 중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여덟 번째 증권 심리학, 아홉 번째 정보의 숲, 열 번째 어떤 주식을 살 것인가, 11번째 머니 매니저, 12번째 모험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라고 해서 총 12단락으로 나눠져 있고 저는 이 책을 전반부와 후반부로 해서 영상 두 개로 나누어서 찍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1단락부터 7번째 단락까지, 그리고 후반부는 8번째 단락부터 12번째 단락까지 나누어서 이 책을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 돈의 매력. 돈의 매력에서 저자는 백만장자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백만장자가 되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할까? 나는 백만장자를 자기 자본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행하는 데 있어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싶다. 그는 애써 일할 필요도 없으며 사장이나 고객에게 굽실거릴 필요도 없다. 또한 자기와 맞지 않는 것에 맞추어 가면서 살아야 하는 불편함 없이 자신의 호사스러움을 즐길 수 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진정한 백만장자다. 어떤 사람은 살아가는데 50만 달러가 필요하고 또 어떤 사람은 500만 달러가 필요하다. 이것은 개인적인 성향과 그에게 주어진 의무 등에 따라 다르다라고 말하면서 백만장자는 돈이 뭐 많고 적음을 떠나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행하는 데 있어서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하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돈 너무 멀지도 가깝지도 않게, 그러나 돈과는 확실하게 어느 정도 거리를 두어야 한다. 간단히 말해서 돈은 뜨겁게 사랑하되 차갑게 다뤄야 하는 것이다. 이 책의 제목이죠. 돈을 그냥 따라가서는 안 되며 오나시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돈의 정면으로 부딪혀야 한다. 이러한 원칙은 상승하고 있는 주가를 쫓아가기보다는 떨어지고 있는 주가에 정면으로 맞서야 하는 주식시장에서 더욱 유효하다. 주식시장에서는 아무래도 냉정함을 찾고 그래서 돈을 차갑게 다루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에 일화에서 나오는 백만장자는 모두 지독한 구두쇠로 그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인색한 사람은 물질적인 면에서나 정신적인 면에서나 결코 진정한 의미의 백만장자가 될 수 없다. 그들은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돈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따라서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투자를 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앞서도 말했듯이 백만장자라는 것은 독립적이라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시 한번 백만장자는 뭐 돈이 많아서 돈이 10억이 있던 100억이 있던 백만장자가 아니라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독립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보면 경제적 자유라고 말을 하는데 경제적 자유를 이루신 분들을 보면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 분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일을 함에 있어서
돈의 구애를 받지 않고 정말 내가 즐거워서 즐기면서 하시는 분들을 경제적 자유를 얻었다라고 정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단숨에 백만장자 되기. 단기간에 부자가 되는 방법은 다음에 세 가지다. 첫 번째, 부유한 배우자를 만난다. 두 번째, 유망한 사업 아이템을 갖는다. 세 번째, 투자를 한다. 첫 번째, 부유한 배우자를 만난다. 이게 약간 뭐 농담 같지만 실제로 부유한 배우자를 만나서 부자가 된 분들도 많고, 저는 뭐 이번 생에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여러분들 혹시 만약에 미혼이신 분들은 첫 번째 방법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전문 영역인 세 번째, 투자를 해서 백만장자가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 증권 동물원. 인류가 존재하는 한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투자자와 투자는 항상 있었을 것이다. 누가 나에게 투자 역사를 한마디로 요약해 달라고 한다면 나는 이렇게 말하겠다. 인간은 놀이하는 존재로 태어나 놀면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 바, 놀이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그러므로 나는 주식 투자의 실패에서 비롯된 절망감 뒤에 반드시 그 상처를 아물게 하는 기회가 따르게 마련이고 다시 투자 유혹에 고개를 돌리는 때가 온다고 생각한다. 마치 불빛의 유혹으로 그 주위에는 항상 불나비들이 꼬이듯이 말이다. 나는 투자자를 흔히 알코올 중독자와 비교하곤 한다. 알코올 중독자는 술에 만취한 다음날 아침이면 다시는 술을 입에 대지 않겠다고 결심하지만 저녁 으스름이 되면 칵테일 딱 한 잔만으로 바뀌었다가 결국은 그 전날과 같은 밤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저자는 인간은 놀이를 좋아하고 그 놀이는 주식 투자도 포함이 되고, 그래서 주식 투자는 알코올 중독자와 비슷하다. 여러분들 대부분 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식 투자 한번 시작을 하면 사실 조금 끊기가 힘들 정도로, 이왕 그럴 거라면 여러분들 공부도 많이 하셔서 제대로 아셔서 시장에서 꼭 살아남아서 주식 투자로 아까 말했듯이 세 번째 방법, 투자로 백만장자가 되는 방법을 선택해 보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할 것이냐 말 것이냐. 돈이 많은 사람은 투자할 수 있다. 조금밖에 없는 사람은 투자해서는 안 된다. 돈이 전혀 없는 사람은 반드시 투자해야 한다. 당신이 만약 한 집안의 가장이고 당신의 수익과 재산으로 집을 마련해야 한다든지 자녀 교육에 쓸 정도만을 가지고 있다면 투기를 해서는 안 된다. 만약 돈이 장기간 쓸 일이 없을 듯 싶으면 그 돈으로 우량 주식을 살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투기는 금물이다. 물질적인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하더라도 투자자가 되려면 또 다른 준비가 필요하다. 즉 주식 투자에 뛰어들려면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정신적인 준비 운동이 필요하다. 확실한 수익을 보장해주는 주식시장은 세상 아무데도 없다. 만약 그런 곳이 있으면 아무도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컨베이어 벨트 앞에서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주식시장에 뛰어들려면 위험을 감수해야 되고 정신적인 준비 운동이 필요하다. 그만큼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다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확실한 수익을 보장해주는 주식시장은 세상 아무데도 없다. 우리가 주식하다 보면 주변 사람들한테 이거 확실하다, 뭐 이거 100%다 이런 얘기들 상당히 좀 많이 듣는데 그런 시장은 아무데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도 노가다판에 가서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주식은 항상 위험이 따른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투자자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단기 투자자, 주식시장의 사기꾼, 소위 단기 투자자들, 나는 그런 호칭을 쓰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그들은 투자자라는 칭호를 들을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그가 그저 시세의 움직임만 따른다면 그는 장기적으로 망할 것이 틀림없다. 그래서 그는 이제 단기 투자자를 말하는 거고요. 그는 진지한 숙고도 하지 않고 전략도 짜지 않는다. 그저 룰렛 게임을 하는 사람처럼 이곳저곳을 왔다 갔다 할 뿐이다. 혹자는 내 말에 반박할지도 모른다. 그들도 나름대로의 차트와 컴퓨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 그에 따라 사고하고, 그러나 모든 컴퓨터의 프로그램은 그것을 만든 사람만큼만 영리할 뿐이다. 난 지금까지 80여 년간을 증권계에 몸을 담아왔지만
장기적으로 성공한 단기 투자자를 본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단기 투자자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기 매매꾼들이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포지션을 해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도 시세가 떨어지지 않는 것이다. 주식을 사서 보관만 하는 장기 투자자로만 시장이 이루어져 있다면 시장은 매우 비유동적일 것이다. 이것만으로 단기 투자자는 이미 그 존재 가치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단기 투자자도 시장에 필요하긴 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 투자자, 주식시장의 마라토너. 단기 투자자는 장기적으로 항상 잃는 경우가 많은 반면에 장기 투자자는 언제 투자를 시작했든 장기적으로 이익을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소한 예전에는 항상 그랬다. 왜냐하면 주식은 하락하고 나면 항상 새로운 상승 기록을 세우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장기 투자는 항상 승리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라면 난 여러분에게 장기 투자를 권하고 싶다. 장기 투자는 모든 주식 거래 중 최고의 결과를 낳는 방법이다. 단기 투자자가 성공할 확률은 극히 낮다. 독자 여러분들이 나의 이 말을 믿고 그대로 행한다면 나는 이 책을 아마 여기에서 끝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놀이하는 인간으로서의 본능이 숨어 있다. 사실 누가 나보다 이 투자의 재미를 더 잘 알겠는가. 80년 동안 나는 세계 외환 유가증권 원자재 시장의 순종 투자자였다. 시황을 분석하고 결과적으로 그 정당성을 인정받는 것은 사실 물질적인 보상 이상으로 내게 큰 기쁨을 가져다 주었다. 그러므로 나는 이 투자자가 누구인지, 이 사람을 금융자본가, 장기 투자자 혹은 단기 투자자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설명하고자 한다라고 말하면서 장기 투자자가 이제 자기는 가장 좋다, 그래서 권하고 싶다라고 말하지만 그만큼 또 어렵기 때문에 장기 투자자로 여러분이 남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많지 않다. 항상 인간은 놀이하는 인간으로서 도박을 좋아하고 리스크를 안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장기 투자는 그만큼 좀 지루하게 오랫동안 매수하고 기다림밖에 없기 때문에 장기 투자는 실제로 조금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 나오는 순종 투자자, 이 순종 투자자는 장기적인 전략가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순종 투자자는 약간 스윙 투자자 또는 어떤 테마라고 하면 조금 나쁠 수 있겠지만 어떤 하나의 이런 모멘텀을 잡고 가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약 한 달 정도, 조금 길게는 뭐 몇 개월에서 1, 2년 정도를 투자하는 그런 투자자를 순종 투자자라고 하면서 본인도 순종 투자자에 해당한다라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이제 순종 투자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책에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순종 투자자, 장기적인 전략가, 단기 투자자와 중기 투자자의 중간쯤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윙 투자 쪽에 조금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순종 투자자라는 직업이라고 말하는 것이 약간 우습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자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의사와 조금 비슷하다. 뉴스를 먹고 사는 기자처럼 투자자는 뉴스를 찾아다니면서 모은다. 기자는 그것을 기록하고 비평하는 데 비해서 투자자는 의사처럼 분석하고 진단한다. 진단 없이 의사는 처방할 수가 없으므로 진단은 매우 중요하다. 의사가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 환자를 알아가듯이 순종 투자자는 금리 정책, 재정 정책, 세계 경제 등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총체적인 사항을 구상해 최종 진단을 내려야 한다. 그 결과에 따라 그는 자신의 참여 방식을 결정한다. 그러나 투자자는 기자나 의사라는 직업과 다음 한 가지 면에서 뚜렷하게 구분이 된다. 그것은 학교에서 배울 수 없다는 것이다. 그의 무기는 첫 번째도 경험이고 두 번째도 경험이다. 나는 80여 년간 증권계에서 쌓아온 내 경험을 내 체중과 맞먹는 금하고도 바꾸지 않을 것이다. 몇십 킬로의 금하고도 그 경험을 바꾸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경험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요. 내 경험은 크나큰 손실을 겪으면서 얻은 것이다. 그러므로 투자자들 가운데 일생에 적어도 2번 이상 파산하지 않은 사람은 투자자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정말 투자자가 되려면 2번 이상의 파산을 겪어야 한다. 많은 유튜브나 또는 책 등에서 보면 정말 깡통을 2-3번 찼다라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투자에서 성공을 하려면 수업료를 많이 지불을 해야 되고 2번 정도는 깡통을 차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이런 분들의 간접 경험들, 책들을 통해서 읽어가면서 간접 경험을 하고, 그래서 깡통을 안 찰 수는 없겠지만 깡통을 차는 횟수를 좀 줄이고, 그리고 그 손실의 폭도 조금 줄여가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때 수익은 손실의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고 연구했을 때 가능하다. 사실 수익보다는 손실을 입는 경우에 분석이 훨씬 용이하다. 손실을 봤을 때 분석이 훨씬 용이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식에서 수익을 얻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적중했다고만 생각하고 들뜨게 된다. 주변에 보면 이제 한번 상한가 맞거나 돈을 한번 벌게 되면 좋다고 술 산다고 하면서 상당히 기분 좋아하시고 뭔가 주식에 고수나된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거기서 무언가를 배울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다. 자기가 그냥 맞다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죠. 심각한 손실을 겪고 나서야 사건의 밑바닥으로 들어가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진지하게 분석해 보게 되는 것이다. 사실 이제 피와 살 같은 돈을 한번 크게 잃어봐야 정신을 차리고 내가 주식 시장에 맞서서 싸워 보겠다, 그리고 공부를 정말 진지하게 해서 살아남아 보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지. 돈을 계속 버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방법이 또 맞고, 그리고 중간에 한 번씩 큰 수익을 내는 분들은 계속 그런 기분에 취해 있기 때문에 사실 원인 분석을 제대로 조금 하기 힘들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3장 투자 무엇으로 할 것인가. 여기서는 이제 투자의 종류, 상당히 많은 투자의 종류가 있고 채권도 있고요, 여러가지 원자재 등도 있는데, 아무래도 여기서는 주식 투자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주식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주식, 진짜 투자라고 할 수 있는 것, 투자자들에게 가장 큰 투자 대상은 역시 주식이다. 전 세계에서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회사만 10만 개가 넘는다. 주식시장에서는 한 분야의 상승 및 하락, 경쟁에서의 성공, 국가의 법률 개정, 선거, 사회의 트렌드, 미래 유행, 그리고 기술적 진보 등의 투자가 이루어진다. 어떤 기업은 땅 밑에서 행운을 끌어올리는가 하면 어떤 기업은 우주에서 그 기회를 찾는다. 대체로 주식은 장기적으로 항상 상승하기 때문에 다른 투자 방식에 비해 성공하기가 어렵지 않다. 자신의 재산을 약간 분산시키고 크고 튼튼한 기업의 주식에 투자를 하면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주식 투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단락, 증권거래소. 하지만 4개의 증권거래소는 음악이 있는 몬테카를로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본 멜로디를 알아들을 수 있는 안테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이다. 주식시장에 대해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서 세계사의 거울을 발견한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그것은 거울은 거울이지만 뒤틀려진 거울로서 경륜이 있는 투자자만 알아채고 이해할 수 있는 거울이다. 이 거울에서 무엇인가를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은 특권을 누릴 수 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조차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주식시장에서 어떤 멜로디를 찾아내고 그래서 무언가를 좀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의 온도계,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읽으면서 이렇게 별표를 쳐놨죠. 하나의 약간 예시를 들면서 비유를 하고 있는데 그 비유가 정말 상당히 적절하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여러분들 잘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제와 주식시장은 항상 평행으로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서로 간에 상호작용이 없다는 의미는 또 아니다. 이것은 다음의 예로 보다 쉽게 설명할 수 있겠다. 한 남자가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한다. 보통 개들이 그렇듯이 주인보다 앞서 달려가다가 주인을 돌아본다. 그리고 다시 앞으로 달려가다가 자기가 주인보다 많이 달려온 것을 보고 다시 주인에게로 돌아간다. 그렇게 둘은 산책을 하면서 같은 목표에 도달하게 된다. 주인이 1km를 걷는 사이 개는 앞서 가다가 돌아오기를 반복하면서 4km를 걷게 된다. 여기서
주인은 경제이고 개는 증권시장이다. 주인은 경제이고 개는 증권시장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가 들어맞는다는 것은 1930년에서 33년 대공황 후에 미국 경제가 어떻게 발전했는가를 보면 알게 된다. 경제는 지속적으로 발전하지만 한 걸음 혹은 두 걸음 멈추기도 하고 뒷걸음치기도 한다. 물론 그 사이 증권시장은 100번도 더 앞으로 뒤로 전진 혹은 후진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여기서 이제 주인은 경제이고 개는 증권시장이다. 주식시장을 좀 놓고 봤을 때 전체적으로 경제는 이렇게 우상향하면서 쭉 올라간다. 물론 약간의 움직임이 있으면서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게 경제이고, 그리고 개는 증권시장인데 여기서 증권시장은 물론 경제의 장기적인 흐름을 따라가면서 우상향을 하긴 하지만 주식시장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이 100번 더 넘게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서 결국 따라가게 되는 모양을 보인다라는 거고, 여기서 이거는 이제 경제를 말하면서 주인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변동성이 강한 이 곡선은 주식시장 그리고 개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조금 생각이 조금 다르실 테지만 저는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확실하게 조금 정리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저는 이제 경제 상황과 주식시장은 비슷하긴 하지만 항상 다르게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경제가 아무리 좋다라고 해도 주식시장이 곤두박질 치는 날도 있고, 또는 경제가 좋지 않다고 하지만 주식시장은 반대로 또 반등하는 날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와 주식시장은 서로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긴 합니다만 완전히 일치하진 않는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 주식시장은 계속해서 이렇게 변동성을 만들어 가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둘의 상관관계를 잘 알고 있어야 경제만 따라가면서 주식 투자를 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서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책을 한번 사셔서 쭉 읽어보시면 정말 좋은 문구들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한번 다시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5번째 단락, 주가를 움직이는 것들. 점점 이제 주식 얘기가 많아지면서 조금씩 재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뒷부분에 갈수록 더 재밌어지니까 영상을 계속해서 좀 보시면서 끝까지 꼭 시청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매일매일 열심히 시세 변동을 설명한다. 주가의 상승이나 하락을 설명하는 논리는 너무도 많다. 달러 변동이 없다는 것이 주가 상승의 원인이 되었다는 기사가 나간 바로 다음 날 같은 신문에서는 그것을 다시 주가 하락의 장본인으로 지목하기도 한다. 사실 이러한 분석은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어떻게 해서든 논리적인 이유를 찾으려고 한다. 그러나 주식시장은 나름대로의 고유한 논리가 있으며 여기에 일반 투자자는 거의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그것은 아름다운 여자나 날씨처럼 변덕스럽다. 주식시장의 이런 변덕에 대해 항상 냉정함을 유지하고 왜 이렇게 변덕스러운지에 대해 어떤 논리적 설명도 찾으려고 하지 말라고 말이다 라고 하면서 이게 주식시장의 변덕은 어떤 이유도 없다, 그냥 그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최근에 금리 인상 이슈가 상당히 많으면서 어떤 날은 파월의 같은 종류의 발언이 주가 상승을 유도하기도 하고 어떤 날은 또 같은 발언을 해도 주가를 하락을 유도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파월의 발언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고 그 주가가 움직이는 걸 보고 기자들이 이유를 찾아서 쓰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자주 하는 말인데, 어떤 같은 뉴스가 나와도 어떤 때는 시장의 악재로 반영되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호재로 반영되기도 합니다. 그거는 이제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도 조금 다르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만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계속해서 보면 이제 주가가 올라가면 약간 긍정적인 뉴스들을 계속 내보내면서 시장이 지금은 약간 긍정적으로 흘러가는구나, 또는 이제 부정적인 뉴스들이 계속 나오게 되면 시장이 조금 부정적으로 흘러가면서 조금 하락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스스로 조금 감을 잡아 가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중단기적 시각으로 보면 반드시 우량 주식이 상승하고 부실 주식이 하락한다는 보장은 없다. 중단기적입니다. 중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량한 주식이 꼭 상승하고 부실한 주식이 하락한다라는 보장은 없다. 그 반대의 경우도 왕왕 있다. 어느 기업이 이윤을 얻을 수 있고 배당금도 지불하며 전망도 좋다고 치자. 그래도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때뿐이다. 이것이 증권 시장을 지배하는 유일한 논리다라고 말하면서 가끔 실적이 좋은 종목도 주가는 하락할 수 있고 실적이 아무리 좋지 않더라도 급등하면서 상승할 수 있는 것을 우리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주식 시장에서요. 특히나 이제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실적이 좋지 않은 종목들이 더 많이 상승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떤 이유를 찾기보다는 그냥 수요가 공급을 초과한다. 사려고 하는 사람이 많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이 주식이 지금 시장에서 인기를 얻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사고를 조금 더 유연하게 할 수 있는 저는 그런 부분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급과 수요의 원칙. 주가의 흐름은 무엇보다 주식을 내놓는 매도자가 주식을 사들이는 매수자보다 더 급박함을 느끼는가 안 느끼는가에 달려있다. 만약 주식을 가진 사람이 심리적 혹은 물질적 압박감으로 주식을 내놓았는데 돈을 가진 사람은 그와 반대로 살 마음은 있으나 꼭 사야 된다는 압박감에 놓여있지 않으면 주가는 오히려 떨어진다라고 말하면서 결국 수요가 많아야 주가는 올라간다. 그 사려고 하는 사람의 간절함이나 또는 급박함이 있어야 주가는 올라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기업이 이익이 좋든 나쁘든 전쟁 중이든 평화 상태든 혹은 좌파가 권력을 잡았든 우파가 권력을 잡았든 상관이 없다. 물론 이러한 사건이 시세 변동에 영향을 주는 것은 틀림이 없다. 그러나 그 영향은 간접적이다. 돈을 가진 사람들과 증권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 의미를 두고 상황이 어떤지에 따라 투자를 할 때 비로소 사건들은 시세에 영향을 미친다. 모든 주식 투자자는 위의 사실을 분명히 명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왜 때때로 주가가 비논리적으로 움직이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주변에 보면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죠. 실적이 좋아서 샀다거나 또는 어떤 호재성 기사가 있어서 그 종목을 샀는데 오히려 주가는 반대로 급락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뭐 악재가 떴는데도 다시 주가는 급등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상당히 좀 잘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 주식이 사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 어떤 이유에서든 이 종목은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그냥 주식 시장 자체를 어떻게 보면 경제 논리에 빗대어서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냥 주식 시장 자체를 조금 이해하시면서 경험을 계속 쌓아가시면서 아까 말했듯이 경험을 쌓아가시면서 이럴 수도 있구나, 이럴 때는 또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유연하게 조금 생각을 하시면서 고정관념을 여러분들이 지금껏 가지고 있던 그런 머릿속의 고정관념을 좀 탈피하시는 그런 작업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6번째 섹터,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주식시장에도 장기적으로 대개 10년 이상 흐름을 결정하는 주 멜로디가 있다. 투자자가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전진 혹은 후진 이동의 각 국면을 읽어내고 그로부터 어떤 이익을 얻으려고 한다면 투자자는 먼저 그 멜로디가 장조인지 혹은 단조인지를 알아내야 한다. 이런 주제음악을 결정하는 것은 다음 두 가지 요소이다. 전쟁과 평화 그리고 장기적인 경제 발전. 평화는 제일 중요한 것이다. 나는 거의 모든 투자자들에게 주식에 투자할 것을 조언했다. 내가 시장을 낙관적으로 보는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미국이 거대한 세계 강국으로 남는 팍스 아메리카나이다. 그 결과 장기적인 세계 평화가 보장되었다. 사실 주식 시장에 녹색등을 켜게 했고 이것이 바로 지난 몇 년 동안 주식 시장이 환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이다. 80여 년의 증권 투자 경험으로 나는 그 반대의 예도 알고 있다. 나는 1, 2차 세계대전과 냉전을 체험했고 거기에서 살아남았다.
전쟁이 나게 되면 자신이 투자한 것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움을 주는 것이란 전쟁에 관여하지 않는 나라의 화폐나 금밖에 없다. 상황이 불확실할수록 투자자는 주식 투자를 하지 않고 상황이 확실할수록 주식 투자자는 늘어난다. 현재 주식은 확실한 자리를 굳히고 있다. 앞으로 10년 정도는 계속 낙관적일 것이다. 미국이 이제 세계 평화를 주도하면서 중간중간 작은 전쟁들은 일어나지만 지금 큰 전쟁들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세계 평화는 유지가 되고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식시장은 계속해서 우상향할 것이다 라고 저자는 보고 있습니다. 이 책을 쓴 게 1990년대 말이고 지금 20여 년이 지났는데 저자의 말대로 큰 세계 전쟁이 없었고 그리고 미국 주식은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저자의 말대로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책이 1990년도에 쓰여서 상당히 좀 올드한 느낌은 있지만 뒤로 갈수록 금리나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보면 지금 얼마 전 있는 금리 인상 이 이슈들과도 상당히 좀 맞물리면서 20년이 지난 지금도 옛날에 말했던 이런 이론들이 상당히 잘 맞는다라는 걸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시각으로 보는 경제 발전. 개와 주인의 관계처럼 경제와 주식도 항상 평행으로 진행되지 않는다. 아까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개가 너무 멀리 앞서 나가 주인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는 경우는 어떤가? 개를 잘 아는 사람이라면 늦게라도 개가 다시 주인에게 돌아올 것을 알고 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다. 일본이 아주 좋은 예이다. 1990년에 이르러 개가 너무 빨리 앞으로 나갔음을 알아채곤 다시 주인에게 돌아오는 바람에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시점에서 증시는 폭락하고 말았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경제가 올라가고 있는데 개가 상당히 이렇게 위로 많이 가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개는 다시 주인에게로 돌아올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폭락을 한다라는 이야기고요. 별 장애 요인 없이 경제가 성장한다면 증권 시장은 다소간의 동요는 있겠으나 장기적으로는 성장할 것이다. 확실한 것은 도박성을 띤 투자보다는 주식을 여러 해 동안 보유하고 있는 것이 결과가 더 좋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경제 성장의 추진력은 더 높은 생활 수준에 도달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기 때문에 경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전반부의 마지막 단락, 중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상당히 좀 제가 포스트잇을 많이 붙여놨는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지금 이제 최근에 있는 금리 인상 시기에 이런 이슈들과도 상당히 좀 맞물리는 것들이기 때문에 꼭 끝까지 영상 잘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돈 플러스 심리는 추세다. 첫 번째 요소는 돈이다. 돈은 산소 혹은 차를 움직이는 기름 같은 것이다. 돈이 없으면 아무리 전망이 좋고 평화가 지속되어 경기가 좋아도 주식 거래가 성립되지 않는다. 두 번째 요소는 심리이다. 투자 심리가 부정적이어서 누구도 주식을 사고자 하지 않으면 주가는 상승하지 않는다. 그래서 주가 상승에는 돈과 긍정적인 심리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크고 작은 투자자가 주식을 사고자 하고 또 살 수 있으면 시세는 상승한다. 그들은 금융 상황과 경제 상황이 낙관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려고 하고 또 그들의 주머니와 금고에 충분한 유동 자금이 있으므로 쓸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강세장의 비밀이다. 여론이 비판적이고 전망이 불투명하며 부동산이나 높은 이자의 은행 예금과 채권에 투자하느라 금고에 여유 자본이 없으면 주가는 떨어진다. 상상력과 돈이 없으면 주가는 바닥으로 떨어지기 마련이다. 자, 이 부분 제가 중요하다고 별표를 쳐놨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별표가 나왔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중기적 주식 거래의 경향은 중기적이라고 했습니다. 돈과 상상력이라는 요소가 경제의 기초 지표보다 훨씬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돈과 상상력이 경제 지표보다 훨씬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자금이 있으면 심리적 요소 역시 언젠가는 긍정적으로 변하게 되고 내 경험으로는 금융 순환 과정에서 돈이 너무
넘치게 흐르면 예금주들이 대다수 주식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돈이 넘쳐 흐르면 주식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 유동자금의 한 부분이 늦어도 9개월에서 12개월, 1년 안에는 주식 시장으로 흘러 들어오게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때 첫 번째 매수는 완전히 바닥 시장에서 시작되며 시세는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한다. 돈이 들어오면서 시장이 조금씩 상승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주가가 오르면 대중은 다시 주식 시장에 관심을 갖게 되어 주식을 사고, 그러면 이것이 새로운 매수를 자극하는 식으로 진행이 된다. 우리 코로나 때 주가가 완전히 박살이 났었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조금씩 상승을 하면서 이때 대세 상승장이 나왔단 말이죠. 이때 보면 그때 미국에서 돈을 많이 풀었고 시장에 돈이 상당히 많이 넘쳐 흐르면서 주가가 조금씩 바닥을 찍고 상승을 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매수자를 자극하면서 계속해서 주가는 상승하는 그런 흐름과도 완전히 일치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경기란 완전히 어둡거나 완전히 밝거나 한 적은 없으므로 분석가들은 뭐든 발견해서 그것이 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라고 주장한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만약 현재 경기가 탐탁지 않다면 가까운 미래에 긍정적으로 움직일 거라고 하면서 그것을 주가 상승의 원인으로 내놓는다. 이러한 긍정적인 논평에 힘입어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고 서서히 주식 시장으로 자금이 흘러 들어간다. 그 결과 주가는 또 올라간다.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좋은 뉴스들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주가를 계속 상승시키고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가면서 계속 주식 시장에 유입을 유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반대의 경우도 똑같다. 돈이라는 요소가 부정적이면 투자 심리는 그로부터 9에서 12개월 후에는 부정적으로 변한다. 아무리 좋은 경제 소식이 많다 해도 자금이 새로 유입되지 않으면 주가는 오르지 않는다. 투자자는 기대한 만큼 주가가 오르지 않으면 금세 실망해서 주식시장에서 빠져나오려고 한다. 이때 첫 번째 매도는 시세를 하락시키고 계속해서 매도세를 부추긴다. 이렇게 되면 시장 비평가들은 시세 하락에 대한 근거를 나름대로 찾아서 또 악재성 소식을 전한다. 이제 시장은 분위기가 바뀌게 된다. 코로나 이후에 주가가 완전히 상승하고 나서 2022년도부터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계속 나오면서 2022년 1년 동안 주가가 완전히 곤두박질 치면서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투자 심리가 완전히 부정적으로 변하고 금리가 높아지면서 시장에 있는 돈들이 점점 은행이나 안전자산 쪽으로 몰리면서 시장에 돈이 없어지고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부정적인 요소들이 나오면서 주가는 하락을 하고 또 그 하락이 또 하락을 부추기고 또 부정적인 뉴스가 또 하락을 부추기면서 2022년 시장은 완전히 폭락하는 시장이 되는 그런 모습을, 이게 20년 전에 썼던 책임에도 불구하고 불과 2년 전에 있었던 일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기 중기적으로 영향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중고차 시장과도 유사하다. 새 차의 이러한 판촉 활동이 성공을 하게 되면 중고차 가격은 하락하고요. 그와 반대로 새 차의 배달 기간이 여러 주 걸리고 새 모델이 그다지 멋져 보이지 않는 데다 가격 혜택도 없으면 중고차 시장은 활발히 움직이면서 가격은 점점 상승한다.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반도체 때문에 신차 공급이 상당히 좀 늦었고 그러면서 중고차 시장이 상당히 좀 화랑을 겪는 그런 시즌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20년 전에 썼던 책이 최근에 상당히 정확하게 반영이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불경기에는 사람들이 자신의 지위와 수입을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사로잡히게 되면서 소비는 줄고 저축은 상승한다. 이런 저축액 중 일부는 펀드 투자나 펀드 연계 생명보험을 통해서 직접적으로든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든 어쨌든 증시로 간다. 결과는 항상 같다. 즉 주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 그 결과 주식 배당금이 감소하고 기업 이윤이 줄어드는 가운데에도 주식 시장에는 주가가 상승해서 강세장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결국은 불경기에도 이렇게 돈이 흘러 들어가면서 주식시장에는 주가가 다시 상승해서 강세장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증시에 산소인 돈이 생기자 증시가 폭발했던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언제나 그래왔고 주식시장이 존재하는 한 앞으로 그럴 것이다.
돈이 결국 들어와야 주식시장이 올라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이것에 대항하는 싸움은 해로울 뿐이다. 증권인은 악마가 성수를 싫어하듯 인플레이션을 싫어한다. 그들은 소비자 물가, 생산가, 시간당 임금, 임금 비용 지수 등을 예리하게 관찰한다. 이 수치가 오르면 주식시장의 분위기가 가라앉고 시세도 떨어진다. 최근에도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서 주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죠.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오히려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이 그랬던 것처럼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은행이 취하는 조치인 경우들이 많다.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고금리 정책을 써서 경기를 억제하려고 했다. 지금 미국이 고금리 정책을 쓰면서 주식시장이 하락하는 것과 완전히 같은 논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한테는 이 책이 조금 재미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최근의 상황과 20년 전에 썼던 책이 이렇게 정확하게 들어맞는다라는 건 결국은 역사는 반복이 되고 이런 역사들, 반복된 역사들을 여러분들이 잘 공부하시고 그리고 기억해 두신다면 앞으로 있을, 그러면 지금 이제 금리 인상, 고금리 정책 때문에 주가가 빠졌는데 언젠가는 이 고금리 정책이 풀리면서 결국 금리는 내려올 거면, 그렇다면 주식은 다시 올라갈 것이다 라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역사들을 계속 공부하시면서 이런 것들이 정말 맞았는지 아닌지 등을 여러분들 스스로 좀 검증해 보시면서 앞으로의 주식시장을 여러분들 스스로도 조금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이 책을 통해서 생긴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금리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중앙은행이 엄격한 통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걷잡을 수 없는 인플레이션을 붙잡기 위해 그들은 우선 금리를 크게 올린다. 높은 금리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데 사람들의 심리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경제와 증권 시장에도 영향을 느끼게 된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한 타격을 받는 것이 뭐니 해도 주식 시장이다. 그 작용은 매우 부정적이다. 금리 상승으로 인해 통화량은 급속히 감소하고 증권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 역시 고갈된다. 신용으로 주식을 산 투자자들은 상승하는 금융 비용 때문에 주식을 다시 팔아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고 뿐만 아니라 예금 이자가 높아 은행으로 가는 돈이 많아지면서 예금이 주식의 경쟁 상대가 된다. 재계로부터는 여전히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데도 주식은 이미 떨어지기 시작한다 라고 하면서 금리를 올리면 주식은 떨어진다 라고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도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미국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고집스럽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들을 계속 홀딩하고 존버하면서 결국 이런 시장의 기본적인 원리조차 생각하지 않는 투자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런 부분들을 반성하면서 저 또한 또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왔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보시면서 앞으로는 이런 인플레이션 또는 금리 이런 부분들에 조금 귀를 기울이고 주식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저는 상당히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제 전반부에 세 번째 별표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금리가 떨어지면 언제라든가 그러나라는 말은 있고 무조건 주식시장에 뛰어 들어가야 한다. 이러한 상황은 항상 반복되어 왔다. 예를 들어서 1991년 말과 92년 초가 그러했다. 1970년대에도 이런 상황은 벌어졌다라고 하면서 이제 조금 있으면 미국 금리가 최고점을 찍고 언젠가는 또 금리가 내려오는 상황들이 생기기 때문에 주가는 지금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간다라고 하면 주가가 상승할 수 있겠다라고 여러분들은 미리 생각하시면서 지금부터 자금을 모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해서 이제 전반부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상당히 인상 깊었던 부분들이 몇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책의 표지에서 느껴지는 약간의 지루함과는 달리 정말 실전적인 부분들이 많았고, 그리고 20년 전에 쓰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상황과 너무 정확하게 들어맞는 부분이 저는 소름이 끼칠 정도로 상당히 좋았었는데
여러분들도 이 책을 정말 사서 한번 정독하시면서 두 번, 세 번 읽어보시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 나감에 있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면서 그리고 어떤 부분들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후반부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조금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투자를 하면서 어떤 부분들을 조금 조심하고 그리고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후반부 영상도 기대를 해 주시고요.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영상 제작에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후반부 영상도 조만간에 다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